우리는 아파트를 내줬다. 이제 시누이 유라가 여기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임신한 시누이는 내 소파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인부들은 내 방을 분홍색으로 칠하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우리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직전 문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그들은 내가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달랐다. 박소희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긴 협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9월의 광주가 여름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했다. 먼지 자욱한 무더위 대신 젖은 낙엽 냄새와 도시 외곽 주말농장에서 피우는 모닥불 연기 냄새가 났다. 올봄부터 암시되었던 승진이 마침내 구체적인 제안으로 확정되었다. 부산 물류허브의 책임자 자리였다. 월급은 40% 인상되고 5년 전 평범한 배차 담당자로 입사했을 때만 해도 꿈꿀 수 있었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다. 아파트 입구에서 1층에 사는 최복자 아주머니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호기심이 아닌 시민의 의무라고 여기는 활기찬 노인 중 한 명이었다. 소희 씨, 잠깐만. 그녀는 낡은 현관문을 붙잡고 소리쳤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소희는 다리가 욱신거리고 신발을 벗고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걸음을 멈췄다. 오늘 자네 남편이 시어머니랑 그 배부른 동생이랑 왔었어.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 아파트를 둘러보더라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 크기를 재고 누가 어디서 살지 의논하던데. 크기를 쟀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자네 시어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 아파트 전체에 다 들릴 정도였어. 이 방은 우리 유라 주고 여기는 아기 방으로 만들자. 소희야 뭐 참으라면 참겠지? 별 수 있나 하면서 최복자 아주머니는 이 일이 좋게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자네 취향이 끔찍하다고도 했어. 방 색깔을 다시 칠해야 한다면서. 이 독한 색은 아기 눈에 안 좋을 거라고 하더군.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아스팔트 위로 노란 잎사귀들을 몰아갔고 그중 하나가 그녀의 구두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이 아파트는 자네 거라고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 똑똑히 말해야 해. 난 자네가 혼자 이사와서 인테리어 하던 거 다 기억하거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오소희는 마침내 몸을 움직였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녁,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아파트에 올라가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저녁 식사를 데웠다. 남편 강민호는 직장일, 머저리 같은 부장님, 또 월급이 밀렸다는 이야기 등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3주 전 부산으로 이사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꺼냈을 때 그가 어떻게 회피했는지, 엄마는 어떡하고? 혼자 계시잖아. 한 달 전 시누이 유라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가 했던 말 얘기, 남자한테 버림받았잖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반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크네. 우리 집은 방도 없는데 라고 말했던 것까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호는 단순히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녀 없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왜 그렇게 조용해? 그녀가 설거지를 할 때 그가 물었다. 그냥 피곤해서. 협상이 힘들었거든. 아, 그럼 쉬어. 그는 그녀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축구를 보러 가버렸다. 소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몇 년 동안 멈춰있던 기계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4년 동안 그녀는 가족이란 타협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며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4년 동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부부 공동생활비에서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을, 그리고 그의 입에 달린 전마가 그러셨어. 덤마 생각은 이래. 전마가 더 잘 아셔 라는 말을 못 본 척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 소희는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다. 민식 씨, 혹시 시내 중심가에 방 3개짜리 아파트 찾는 손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이요. 네, 아직 찾고 계세요. 아드님 결혼 선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집을 보여주세요. 10월은 협상으로 흘러갔다.
짧은 머리에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몸집이 큰 남자인 김영철 사장은 아파트를 2번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중개사와 함께, 그 다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였다. 젊은 부부는 마음에 들어했다. 위치도 좋고 광주천 산책로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천장도 높고 구조도 편리했다. 5억 8천, 김 사장이 말했다. 가구랑 가전제품 포함해서요. 젊은 사람들이 편할 테니 좋습니다. 소희는 그와 악수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열쇠를 넘겨드리는 날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런 일 한두 번 경나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찰에 아는 경위가 하나 있습니다. 필요하면 와달라고 부탁해두죠. 이런 문제는 처음 해결해보는 게 아니라서요. 박소혜 씨, 11월 가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소희는 조금씩 짐을 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류, 그 다음에는 사진, 그 다음에는 장신구와 아끼는 옷들이었다. 민호는 시어머니의 이사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또 상자 나르는 거야. 어느 날 그가 현관에서 짐을 싸는 그녀를 보고 물었다. 잡동사니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미 듣지도 않고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부산에서 그녀는 새 사무실 근처에 월세로 살 원룸을 구했고 신축 아파트도 하나 봐두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금으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출장이 잦아졌다. 공식적으로는 업무 인수인계와 발령 준비 때문이었다. 민호는 질문이 줄고 자유가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했다. 언제 돌아와? 그가 물었다. 일 끝나는 대로. 아마 12월 중순쯤. 알았어. 엄마한테 안부 전해줘. 그리고 그는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아기 방에 어떤 커튼을 달지 의논하고 있었다. 12월 초 본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류는 등기소로 넘어갔다. 소희는 공식적으로는 출장으로, 실제로는 영원히 부산으로 떠났다. 최복자 아주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이사 들어왔어. 그녀는 흥분한 속삭임으로 보고했다. 자네 시어머니랑 그 배부른 시누이 말이야.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왔어. 차 세대 분량이야. 인부들 불러서 방 페인트 칠하고 있어. 무슨 색으로요? 소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분홍색. 딸기우유 같은 연분홍색이야. 오늘 아침 부산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소희는 소유자란에 새로운 이름 김영철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저녁 비행기로 그녀는 광주로 돌아왔다. 눈 덮인 산들을 내려다보며 2시간을 비행하는 내내 그녀는 왜 돌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오지 않아도 되었다. 김 사장은 그의 경험과 인맥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했을 것이다. 중개사를 통해 열쇠를 전달하고 부산에 남아 이 모든 것을 악몽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봐야만 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했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굴욕을 삼켰다. 3개월 동안 남편이 자신 없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주인 행세하는 것을, 시누이가 자기 방을 탐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3개월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직접 마침표를 찍을 자격이 있었다. 12월의 광주는 매서운 눈보라와 영하 20도의 추위로 그녀를 맞았다. 소희는 택시를 타고 익숙한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이제는 전 주인이 된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열쇠는 마지막으로 익숙하고 부드럽게 자물쇠에서 돌아갔다. 현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낯선 신발들이었다. 아주 많은 낯선 신발들, 눈이 묻은 남성용 작업화, 큼지막한 여성용 겨울 부츠, 털 장식이 달린 분홍색 어그 부츠. 소희는 자신의 부츠를 구석에 벗어두고 여행 가방을 내려놓은 뒤 코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톡 쏘는 페인트 냄새가 시어머니의 싸구려 향수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 이명숙 여사가 프랑스제라고 믿으며 마치 공짜인 것처럼 온몸에 뿌려대던 바로 그 시장표 향수였다. 소희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페인트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손님방,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에메랄드 그린 색으로 꾸몄던 바로 그 방이었다. 서울에서 주문한 값비싼 벽지, 수제 조명, 색을 맞춘 커튼. 이제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소희는 문턱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광경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페인트가 튄 작업복을 입은 인부 2명이 롤러로 벽을 칠하고 있었다. 연분홍색 페인트가 고르게 발리고 있었고 전등 불빛 아래 번들거렸다. 그녀의 에메랄드 그린 벽지는 더러운 더미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찢기고 구겨지고 망가진 채로. 구석에는 페인트 통들이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투명 포장지에 쌓인 새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흰색의 조각된 난간, 상자에는 신생아부터 3세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부엌에서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큰 냄비 이리 줘, 김치찌개 끓이게. 그거 말고 멍청아, 손잡이 달린 거. 소희는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소파. 반년이나 고민해서 부산에서 직접 사온 바로 그 소파에 유라가 반쯤 누워 있었다. 임신 7개월, 둥근 배가 홈웨어 가운 아래로 솟아 있었다. 그건 그녀의 가운이었다. 참고로 중국에서 사온 실크 가운. 신우이는 잡지를 넘기며 무심코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문 앞에 선 소희를 알아채지 못했다. 침실에서는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발견되었다. 좁은 군용 스타일의 간이 침대가 체크문의 담요로 덮여 있었다. 옆 의자에는 시어머니의 옷가지들, 스웨터, 치마, 속옷이 널려 있었다. 이명숙 여사는 여기서 그녀와 민호와 한 방에서 잘 작정이었다. 소희는 자신의 아파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15년 전 아버지가 이건 내 안전장치다라며 선물해 주신 바로 그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생각보다 더 멀리 나갔다. 아기 침대는 그들이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침실의 간이 침대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통제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에메랄드 그린 대신 분홍색 벽은 그들이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끔찍한 취향,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눈에 안 좋을 거야. 그들은 경멸을 숨기지도 않고 그녀를 대신해 결정하고 그녀의 삶을 값싼 천처럼 재단하며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주된 감정은 분노도 서운함도 고통도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하고 거의 유쾌하기까지 한 만족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는 구덩이가 얼마나 깊을지 상상도 못한 채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었다. 인부들이 있는 방, 뜯겨나간 벽지, 포장된 아기 침대, 침실의 간이 침대까지 만일을 대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집어넣고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크게 헛기침을 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들은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소희의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타났다. 언젠가 경주 여행에서 사온 최고의 요리사라고 쓰인 바로 그 앞치마였다. 이명숙 여사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30년 동안 공장 식당에서 요리사와 설거지 담당자들을 호령하며 지녔던 상황의 주인이라는 익숙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 소희 왔니? 목소리는 마치 소희가 자기 집의 손님인 양 들렸다. 우린 여기서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단다. 내가 집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를 거야? 내가 와서 정리하길 잘했지? 소희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무더위처럼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저 친구들 거의 다 끝내가 이명숙 여사는 손님방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분홍색은 여자아이한테 안정감을 준대. 내 그 녹색은 끔찍하지 않니? 아기가 그런 색 보면 눈이 아플 거야. 의사들이 그러는데 아기 방에 강렬한 색은 안 된대. 내가 제때 개입해서 다행이지. 어떤 의사요? 어떤 의사들이 색깔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명숙 여사는 자신의 주장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익숙지 않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무슨 상관이야. 다들 강한 색이 해롭다는 건 알잖아. 너나 내 짐 정리해. 내가 침실에 자리 만들어놨어. 옷장에 선반 3칸. 선반 3칸이요. 소희는 감정 없이 되풀이했다. 그럼 뭘 원했는데? 유라도 아기용품 넣을 때가 필요하고 나도 내 짐 둬야지. 좀 참아. 상황 알잖아. 방에서 유라가 허리를 받치고 고통받는 사람처럼 나왔다. 출산까지는 아직 2달이나 남았고 배가 아무리 커도 척추에 그렇게까지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소희의 실크 가운, 다른 출장에서 사온 그것은 그녀에게 남의 옷처럼 보였다. 소매는 짧았고 허리띠는 겨우 잠겼다. 형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유라가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유의 가식적인 달콤함이 묻어 있었다. 오셨네요. 저희가 형님 없이 시작해서 죄송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인부들도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됐고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이 제스처는 그녀의 주된 논거이자 방패이며 동시에 칼이었다. 방은 정말 멋질 거예요. 밝고 차분하고 아기한테 딱이죠. 내 아기한테 말이지 소희가 명확히 했다. 네, 그럼 누구 아기겠어요? 유라는 킥킥 웃다가 형수의 시선에 부딪혀 말을 멈췄다. 소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 자신의 가운을 입은 시누이. 그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그들의 시나리오에 끼워 맞췄는지 생각했다. 역할은 간단했다. 참고, 이해하고, 비켜주는 순종적인 아내. 4년 동안 그들은 이 연극을 연습했고 바보 같은 그녀는 그들의 악보에 맞춰 춤을 췄다. 현관문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냈다. 엄마, 다 사왔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였다. 김치찌개에 넣을 돼지고기,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사왔어요. 두부도요. 그는 이마트 봉투를 들고 복도에 나타나 소희를 보고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속이 훤히 보이는 바로 그 미소였다. 소희야, 벌써 집에 왔네. 이거 서프라이즈인데.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마네킹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 지금 가족의 밤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다 함께. 내가 원했던 대로 그녀가 되뇌었다. 응, 봐. 얼마나 멋져. 엄마랑 유라가 여기 있잖아. 엄마 집은 월세 줬어. 한 달에 70만 원씩이나 들어와. 유라는 곧 애 낳을 텐데 여기서 산부인과까지 10분 거리야. 엄마가 아기 돌보는 거 도와주실 거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열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소희는 문득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아직도 엄마에게 무슨 양말을 신을지 묻는 32살짜리 건자재 영업사원을 보았다. 민호 씨,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나 없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아니, 그는 머뭇거렸다.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지? 서프라이즈, 알잖아. 서프라이즈. 응, 당신이 돌아오면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지? 아기 방도 거의 다 됐고 엄마는 김치찌개 끓이고 계시고 내 방은요? 내 방.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손님 방요. 내가 꾸몄던 방, 서울에서 벽지 주문하고 조명 고르고 했던 그 방. 민호는 손을 내저었다. 아, 그거. 어차피 손님 방이었잖아. 비어 있었고. 이제 아기 방이 됐으니 더 좋은 거 아냐. 그렇지? 이명숙 여사는 마침내 자신의 지혜를 인정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했지, 소희는 이해할 거라고. 우리 소희, 똑똑한 아이잖아. 소희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이 세 사람을, 바보 같은 봉투를 든 남편을, 남의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를, 보란듯이 배를 내민 시누이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서운함도, 고통도 아닌 웃음이었다. 처음에는 거의 소리 없는 조용한 웃음, 어깨만 들썩였다. 그 다음엔 더 크게. 그러더니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소희야, 민호가 뒷걸음질 쳤다. 왜 그래?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이명숙 여사가 창백해지고 유라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배 위에 얹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뭐가 좋다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 히스테리야. 유라가 속삭였다. 엄마, 형님 히스테리 부리나 봐. 구급차 불러야 하나. 소희는 시작했던 것처럼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세 사람 모두를 바라보았다. 차분하게, 거의 미소를 띤 채. 난 아주 멀쩡해요. 그녀는 말하고는 휴대폰을 꺼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민호가 긴장했다. 엄마한테 이르려고? 당신들보다 이 아파트에 더 많은 권리를 가진 분들께 전화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필요한 연락처를 찾았고 그녀는 스피커폰을 켠 채 휴대폰을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다. 통화 연결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낮고 사무적이었다. 김영철 사장님, 박소희입니다. 저희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
박소혜 씨, 좋은 저녁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네, 그럼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 출발했습니다. 짐은 차에 실었고요. 박경희도 약속대로 곧 올 겁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손님방에 있던 인부들이 작업을 멈췄고 소희는 겨눈질로 철수가 장갑을 벗는 것을 보았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치웠다. 침묵은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짙어졌다. 이명숙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유라는 문틀을 꽉 붙잡았다. 소희야, 민호가 침을 삼켰다.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짐? 그건 말이죠. 민호 씨, 10분 후에 이 아파트의 새 주인이 짐을 들고 만일을 대비해 경찰하는 분과 함께 올 거라는 뜻이에요. 무슨 주인? 소희는 구구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설명하는 선생님처럼 느리고 명확하게 말했다. 이 아파트는 제 개인 재산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2008년에 분양받아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선물로 주셨어요. 당신을 만나기 4년 전 일이죠. 이 집을 파는데 당신 동의는 필요 없었어요. 판다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민호 씨, 이 아파트 팔았어요. 이제 김영철 사장님이 새 주인이세요. 오늘 아침에 등기 이전이 완료됐어요. 등기부등본은 제 가방에 있으니 보고 싶으면 보세요. 거짓말, 이명숙 여사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소리쳤다. 이건 공동 재산이야. 너희는 부부잖아. 나도 법은 알아. 소희는 정중한 동정심을 담아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나 속이 안 좋아. 이유라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너무 안 좋아. 소희는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신이 어머니 짐을 나르고 누구에게 어느 방을 줄지 의논하는 동안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5억 8천만 원이 시내 중심, 강변 근처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치고는 좋은 가격이죠. 이명숙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소희가 2년 전에 새로 깐 마룻바닥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손님방에서 작업복을 벗은 인부 철수가 연장 가방을 들고 나왔다. 영호야, 짐 싸, 우리 간다. 단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다 못 칠했잖아. 이런 일까지 하라고 돈 받은 거 아니야? 우린 페인트 칠하기로 계약했지. 드라마 찍기로 한 거 아니라고. 어이, 잠깐만. 이거 마저 보고 영호가 롤러를 든 채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이런 건 TV에서도 안 보여줘. 철수는 민호 옆을 지나가며 혀를 찼다. 민호 씨, 우리 부를 땐 동생 방 꾸며주는 간단한 일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영화네. 철수야, 우리 계약금 받았잖아. 영호가 마지못해 롤러를 내려놓았다. 계약금은 일한 값이고 가족 싸움 구경은 별도 요금이야. 난 그런 요금표 없는데. 어디 가세요? 이명숙 여사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내가 돈 줬잖아요. 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는 이 아파트 방을 칠하는데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아파트는 이제 사모님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재산에서 일한 셈이네요. 법적인 문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는 출구로 향했고 영호는 복도에 얼어붙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그를 따랐다. 재밌는 드라마였는데 그는 진심 어린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짧아서 아쉽네. 그들 뒤로 문이 닫혔다. 민호가 소희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 가족이잖아. 소희는 그의 손을 차분하게 떼어냈다. 당신 가족이지. 민호 씨, 당신 엄마, 당신 동생. 나는 이 가족에서 참아야 하는 하녀일 뿐이었어. 옷장 선반 3칸, 그게 당신들 버전에서 내 자리였지. 하지만 우리는 그는 말을 찾지 못해 숨을 헐떡였다. 말을 할 수도 있었잖아. 대화. 그녀가 피식 웃었다. 누구랑? 민호 씨. 3개월 동안 엄마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당신이랑? 내 그릇을 버리면서 내 취향이 끔찍하다고 말한 그분이랑? 내 가운을 입고 내 소파에 들어놓은 유라랑? 당신들은 이미 나 없이 모든 걸 결정했잖아. 문에서 크고 집요하게 벨이 울렸다. 민호가 움찔했다. 열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취소할게. 엄마한테 늦었다고 말할게. 민호 씨의 소희는 문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이미 체결됐고 세입자도 들어왔어요. 나도 모든 걸 체결했고요. 다만 나는 팔았을 뿐이지만
그녀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활짝 열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김영철 사장은 2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의 옆에는 좋은 코트를 입은 30살 아들 지훈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김 사장의 오랜 친구인 박경희였다. 그는 비번이었지만 만일을 대비해 동행했다. 소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자 김 사장이 대비한 것이었다. 김영철 사장은 현관을 재빨리 훑어보고는 설명 없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 넋 나간 눈으로 바닥에 앉은 여자,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있는 임산부, 벽에 기댄 창백한 남자, 그리고 문틈으로 보이는 덜 칠해진 분홍색 벽. 박소혜 씨, 그가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여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입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민호는 그 서류들이 자신을 물기라도 할 것처럼 쳐다보았다. 한 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소유자, 김영철. 박경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침실에 놓인 군용 간이 침대를 보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이건 뭡니까? 작전 지휘소라도 차렸습니까? 아직 바닥에 앉아있던 이명숙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제 잠자리예요. 제가 이 집 주인 엄마라고요. 박경희는 수첩과 펜을 꺼냈다. 자, 주둔지, 간이 침대, 모델, 접이식, 거주 증명 서류는 있습니까? 무슨 서류요? 시어머니가 빽소리쳤다. 내가 엄마라는데 이 주소로 전입신고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는요. 무슨 계약서요? 우린 가족이에요. 박경희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해하셔야 할 게 아주머니, 가족 관계인 건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저분이시고요. 그는 김 사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아주머니는 여기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신 겁니다. 민호가 끼어들려고 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제가 남편입니다. 여긴 우리 가족, 우리 집이라고요. 전 소유주의 남편이셨죠. 박경희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전 소유권은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곳은 김영철 사장님의 소유이며 이분이 여기 주인이십니다. 박경희는 유라가 앉아있는 소파로 다가가 다시 수첩을 열었다. 부인께서는 누구시죠? 유라는 당황하고 무력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저는 민호 오빠 동생이고 임신했어요. 보입니다. 아기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에 파견 나갔어요. 이름은요? 저희는 합의하에 헤어졌어요. 박경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 파견을 나갔습니까? 아니면 헤어졌습니까? 그게 그 사람은 원래 임시로 만났던 거라 유라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닥쳐, 이 멍청한 거사. 이명숙 여사가 바닥에서 씩씩거렸다. 나중에 해결할 테니. 박경희는 아무렇지 않게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는 마치 스스로에게 받아쓰기라도 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아기 아버지는 영구적인 기반 위에서 일시적으로 부재 중. 김 사장의 아들 지훈은 창가로 돌아섰고 그의 어깨가 의심스럽게 들썩였다. 민호조차도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듯한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소희는 시계를 보았다. 30분 드릴게요.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짐 싸세요. 다음 30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굴욕적인 촌극으로 변했다. 박경희와 새 주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 이명숙 여사, 유라는 가방에 짐을 쑤셔 넣었다. 좁은 복도에서 서로 부딪히고 자잘한 물건들을 떨어뜨리며 허둥댔다. 시어머니는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독사 같은 것 가슴으로 품어 키웠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 민호는 흑빛 얼굴로 말없이 간이 침대를 접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유라는 소파에 앉아 꼼짝도 않고 반복했다.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소희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이는 당신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기 침대는 칠이 덜 된 방구석에 그대로 남았다. 투명 포장지에 쌓인 흰색 침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김영철 사장은 손을 저었다. 그냥 두세요. 지훈이 부부한테 필요할 겁니다. 그 애들도 아이 가질 계획이라. 가방은 다 꾸려졌다. 민호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비슷한 것이 묻어 있었다. 소희야, 우리 어디로 가? 밤은 깊었고 유라는 임신 중이라 추운 데 있으면 안 돼. 시장 경제의 원리죠.
민호 씨의 소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집 월세 놨으니 모텔이라도 잡으세요. 월 70만 원이면 호스텔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그때 유라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형님 말이 맞아. 모두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정적 속에서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형님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 이명숙 여사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딸에게 돌아섰다. 넌 닥쳐. 다 너 때문이야.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배나 불려오고. 유라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엄마가 날 지지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지. 내가 3년 전에 유부남 만나지 말라고 했지?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 가족의 단결이라는 허상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계단참에서 이명숙 여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당신 아들, 당신 임신한 딸이 이 추위에 떨고 있단 말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심지어 명랑했다. 명숙 씨, 내가 이혼할 때 말했잖아. 당신 문제는 당신 문제라고. 민호는 다 큰 놈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유라도 자기가 누굴 만나는지 알고 있었을 거고. 여보, 당신은 아버지잖아. 아버지지,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난 내 할 일 다 했어. 다 키웠잖아. 다음은 알아서들 해. 행운을 빌어. 명숙 씨. 짧은 신호음. 이명숙 여사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저런, 개자식. 엄마,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전화하지 말 걸 그랬어요. 너도 닥쳐. 보호자 납셨네. 그녀는 부서진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을 끌며 먼저 나갔고 소희에게는 둘 사이의 공기에 불꽃이 튈 듯한 시선을 던졌다. 민호는 문턱에서 멈췄다. 소희야, 난 정말 모두에게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들한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건 다른 문제야, 민호 씨.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갔다. 유라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녀는 문턱에서 돌아섰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죄송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나온 진심 어린 말이었다. 소희는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욕설이 들려왔다. 민호가 어머니의 가방에 걸려 넘어지며 계단을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멍청이, 아래에서 이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내 간이 침대 찌그러졌잖아. 소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새 주인들을 향해 돌아섰다. 김 사장님,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여기 전부 있습니다. 현관문, 공동현관, 우편함 열쇠요. 계량기 수치는 부엌 서류철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혜 씨 박수는 굳건하고 존중이 담겨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게 있어서요. 잊어버린 가방을 가지러 돌아온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누가 당신을 기다려? 소희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부산으로 가는 제 비행기요. 민호 씨, 저는 거기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중요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12월의 광주는 서리와 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택시는 이미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일주일 후, 소희가 부산의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인 회색 겨울 바다가 보이는 원룸에 막 적응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박소혜 씨,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창고 벽지를 뜯다가 걸레바지 뒤에서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돈이 47만 원 들어있더군요. 비상금이라고 적혀 있던데 혹시 소희는 기억해냈다. 아버지의 비상금이었다. 아파트를 선물해 주실 때 그가 거기에 넣어두셨다. 혹시 모르니까 딸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장님, 그냥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로 가지세요. 그럴 순 없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건 제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내일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아직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일주일 후, 그녀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화면에 박태준 씨와 한은경 씨가 나타났다. 두 분 다 60대였고
은퇴 후 광주교회의 주택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고 계셨다. 소희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잘한 결정이야. 내가 그 아파트를 사준 건 내게 안전장치가 되라고 한 거였어. 그게 제 역할을 한 거지? 아빠, 엄마, 제가 두 분 모시고 와도 돼요? 부산에는 좋은 병원도 많고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맑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딸아, 우린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 친구들, 이웃들, 우리 텃밭도 있고. 이 나이에 어딜 이사 가겠니? 내가 자주 놀러 오렴. 우리는 여름에 바다 보러 너한테 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알아. 넌 좋은 딸이야. 소희는 오랜만에 가볍고 씁쓸함 없이 웃었다. 한 달 반 후, 민호에게서 길고 두서없고 오타가 가득한 메시지가 왔다. 그는 자신이 바보였고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자신을 압박했지만 알아채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사람을 배신했다고 썼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저 그녀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소희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재고, 회상한 후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호는 이야기했다. 어머니와 유라는 월산동에 아파트를 얻어 월세 수입으로 살고 있고 유라는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가 아직도 그의 나약함과 가족에 대한 배신을 비난하기 때문이었다. 소희야,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다. 내가 부산으로 가도 될까? 그냥 얘기라도 하게. 긴 침묵이 흘렀다. 와요. 하지만 숙소는 호텔로 잡아요. 그리고 만약 당신 어머니가 내 도시에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우리의 대화는 영원히 끝이에요.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한테 내 생각을 전부 말했어. 3월은 부산의 첫봄 햇살과 겨울의 습기를 뚫고 스며드는 바다 내음을 가져왔다. 소희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의 창가에 서 있었다. 계약금은 납부했다. 광주 아파트를 팔고 나니 주택담보대출은 우스워 보였다. 그녀는 정박해 있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부엌에서는 민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툴지만 열심히 양념을 헷갈려하고 파스타에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재차 물으면서 그는 한 달 반 전에 일주일간 이야기하러 왔다가 머물렀다.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매일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유라에게서 사진이 왔다. 딸을 낳았고 이름은 밀라나라고 했다. 민호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짧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치웠다. 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는 한 달 전에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소희야, 다 됐어. 부엌에서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난생 처음 무언가를 스스로 해낸 사람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로 걸어갔다. 아직 다 풀지 못한 상자들을 지나 항구의 불빛이 보이는 창문을 지나 뒤에 남겨진 모든 것을 지나서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 소희는 불태웠고 그 잿더미 위에서 아직은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